자그만 특별 대우를 받았다. 밀라노 올림픽 개막 3일차 중국 취재단이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던진 말입니다. 200m 대기줄을 특혜의 증거로, 빠른 입국을 불공정의 증거로 제시했죠. 그런데 72시간 후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사전 디지털 등록을 6개월 전 공지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인원 센서는 자동으로 안전을 제어했습니다. 그 결과 5만 2천 명 방문의 사고 0건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중국 측의 입에서 나온 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혜라던 한국이 표준을 만든 현실. 그 통쾌한 역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 화이팅이라고 응원해주세요.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외교부 소속 전략 분석관 지후입니다. 15년 넘게 국제 행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외교 마찰을 봐왔죠. 그래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과도한 관심은 언제나 역풍이 된다는 겁니다. 국제 행사 개막 3일차 오후 2시, 제 휴대폰이 연속으로 진동했습니다. 현장 책임자 유나 씨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지후 선배, 지금 당장 코리아 하우스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줄이 200m예요. 200m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바로 현장으로 뛰어갔죠. 메인 광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코리아 하우스 앞에 끝이 안 보이는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고 군데군데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다들 여유로워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 평온함이 오싹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프랑스관? 한산합니다. 독일관? 사람이 10명도 안 보여요. 일본관도 조용하고요. 그런데 한국만 이렇게 몰렸다고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나 씨. 저는 현장 부스로 걸어가며 유나 씨를 불렀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실시간 인원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지금 420명이 대기 중이에요. 입장 속도는 분당 8명 정도고요. 사고는요? 없어요. 다들 조용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15년 경력이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위험하다고요. 저는 광장 모퉁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봤죠. 중국 국영방송 취재팀이었습니다. 카메라 세대에 조명 장비까지 갖춘 본격적인 구성이었어요. 그들의 리더인 장웨이룬이 저쪽에서 스탭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유나 씨, 저기 중국 취재단 보이죠? 네, 아까부터 계속 촬영하고 있어요. 혹시 접촉해 왔나요? 아직은 아닌데. 왜요? 저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전에 받은 첩보가 떠올랐거든요. 중국 측이 특혜 의혹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였죠. 그때는 설마 했는데 지금 보니까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선배,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줄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죠. 짜증난 얼굴이 있을까요?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없었어요. 오히려 다들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떤 커플은 셀카를 찍고 있었고 노부부는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니, 너무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긴 줄이 생기면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화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 상황을 완벽하게 설계한 것처럼요. 설마 그럴 리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죠. 이건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많이 모인 거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장웨이룬이 마이크를 들고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죠. 저기요, 코리아 하우스 관계자분. 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봤어요. 유나 씨가 저를 돌아봤지만 저는 그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장웨이룬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는 능숙한 영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홍보관만 이렇게 긴 줄이 생긴 이유가 뭔가요?
혹시 특별한 대우를 받으신 건 아닙니까? 특별한 대우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줄 서 있던 사람들도 지나가던 관람객들도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유나 씨의 어깨가 살짝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특별한 대우는 없습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유나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장외이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만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 겁니까? 다른 나라 홍보관들은 텅텅 비어 있는데요. 그의 질문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이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거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한 인파 문제가 아니에요. 외교 전쟁의 서막이었죠. 저는 장외이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눈빛과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 따위에 관심 없다는 걸요. 그는 프레임을 만들러 온 거예요. 지후 선배. 유나 씨가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진정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거든요. 5년 전 제네바 포럼에서 있었던 일이요. 그때 저는 중국 대표의 왜곡된 주장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있었지만 프레임에 갇혀버렸죠. 결국 한국은 억울하게 비난받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건가?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안 돼요. 이번엔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줄 서 있던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요, 저는 프랑스에서 왔는데요. 한국관이 인기 있는 건 콘텐츠가 좋아서예요. 특별 대우랑은 상관없어요.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독일 사람인데 여기 체험 프로그램이 정말 알차거든요. 줄이 길어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옹호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장외이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카메라를 끄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이건 겉으로 보이는 평온일 뿐이에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저는 유나 씨에게 속삭였어요. 모든 운영 기록을 정리해 주세요. 입장 시간, 대기 인원, 안전 점검 기록 전부요. 증거가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배.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200m 줄은 단순한 인기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험대였어요. 한국이 정말 공정한지 아니면 뒤에서 꼼수를 부렸는지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였죠. 그리고 저는 그 증명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긴급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님과 화상으로 연결된 상태였죠. 지후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장관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평소보다 낮고 무거운 톤이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이 오늘 아침 특집 리포트를 내보냈어요. 제목이 공정한 국제행사, 정말 공정한가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해당 영상을 찾았어요. 클릭하자마자 장외이론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공항 입국 심사를 3분 만에 통과했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는 30분 이상 기다려야 했죠. 이것이 과연 공정한 대우일까요? 영상 속에서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마치 진실을 폭로하는 정의로운 기자처럼요. 저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관님, 사전 디지털 등록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공지됐고 모든 국가가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걸 몇 개국이나 활용했습니까? 정확히는 11개국입니다. 전체 참가국이 50개국이 넘는데요. 장관님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이 명확해도 프레임에 갇히면 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후 씨, 준비한 쪽이 빨랐을 뿐이라는 논리로는 이길 수 없어요. 국제 여론은 이미 한국이 특혜받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코리아 하우스 앞에는 오늘도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길어 보였어요. 유나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선배, 오늘 국제기자단이 6군데나 취재 요청했어요. 전부 입국 심사 특혜 문제 때문이래요. 거절했죠? 네, 일단은요. 그런데 계속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인정으로 해석되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SNS를 열어봤습니다. 예상대로 한국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한국이 뒤에서 뭔가 했을 거야. 공정하다면서 이중잣대네. 역시 아시아 국가들은 믿을 수 없어.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배, 괜찮으세요? 유나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또 거짓말이었죠.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과거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5년 전 제네바. 그때 저는 국제포럼에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중국 대표가 먼저 발언했죠. 한국은 합의를 어겼습니다. 명백한 위반이에요. 저는 손을 들고 반박하려 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사회자가 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끝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한국은 그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악몽처럼 저를 괴롭혀요. 이번엔 달라야 해.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거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유나 씨가 다시 다가왔어요. 선배, 안전총괄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전에 군중 안전평가 결과를 발표한대요. 군중 안전평가요? 네, 각 홍보관의 인파관리 상태를 점수로 매긴다고 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평가가 객관적입니까?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서 센서로 측정한다고 들었어요. 조작할 수 없대요. 그럼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 데이터가 우리 편이라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유나 씨, 우리 인파관리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죠? 네, 물론이죠. 실시간 인원 센서에 자동 제어 시스템까지 다 돌아가고 있어요. 좋아요. 내일 발표를 기다려봅시다. 저는 처음으로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데이터가 좋아도 프레임을 깰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숫자보다 이야기를 믿으니까요. 저는 다시 줄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평온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가족은 도시락을 먹고 있었고 어떤 청년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다른 걸까?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화내지 않는 걸까요? 왜 불만을 터뜨리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내일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데이터가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하지만 그 진실을 사람들이 믿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국제행사본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뒤쪽에 서서 발표를 기다렸어요. 안전총괄 책임자인 리카르도 베르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베테랑 안전 전문가였죠. 각 홍보관의 군중 위험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야말로 데이터만 읽는 목소리였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일반 쇼핑몰의 평균 군중 위험지수는 65점입니다. 이 수치를 넘으면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프랑스관 42점, 독일관 38점, 일본관 55점. 하나씩 발표되는 숫자들을 들으며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 리카르도가 잠시 멈췄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53점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3점이라고요? 그 긴 줄에도 불구하고요? 주변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줄이 제일 긴데 위험 지수가 낮다고. 리카르도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실시간 인원 센서로 최대 수용 인원을 자동 제어하고 있습니다. 줄은 길지만 흐름이 멈추지 않아요. 평균 대기 시간은 25분이고 그 사이에 간식과 음료가 제공됩니다. 대기자들의 스트레스 지수도 측정했는데 놀랍게도 일반 카페 대기줄보다 낮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건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어요. 장외이론이 앞쪽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만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것도 특혜 아닙니까? 리카르도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홍보관에 동일한 예산과 공간이 제공됐습니다.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국가의 선택이었죠. 한국은 그 예산을 안전 시스템에 투자했고 다른 국가는 다른 곳에 투자했습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차이예요.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장 코리아 하우스로 향했어요. 유나 씨를 만나야 했습니다. 유나 씨, 이 시스템 누가 설계한 겁니까? 박도현 팀장님이요. 3개월 전부터 준비하셨대요. 박도현 팀장님을.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국제 행사 준비의 달인이라고들 하더군요. 지금 어디 계세요? 후문 쪽 물류실에 계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거든요. 저는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건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준비한 쪽이 빨랐을 뿐이라는 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게 진짜였습니다. 한국은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던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의심했던 거죠. 후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물류 창고가 색깔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파란색은 홍보자료, 빨간색은 식음료, 초록색은 체험 키트. 각 상자마다 QR코드가 붙어 있었고 스캔하면 내용물과 수량이 실시간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구세요? 한 남성이 제게 물었어요. 나이는 40 중반쯤 돼 보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교부 전략 분석관 한지후입니다. 박도현 팀장님을 찾고 있는데요. 제가 박도현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악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발표된 안전평가 결과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아, 그거요? 당연한 결과죠. 우리 3개월 동안 리허설 3번 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어요. 리허설을요? 네, 실제 상황과 똑같이 만들어서 테스트했어요. 인원 센서 오작동률, 평균 대기 시간, 동선 충돌 지점. 전부 다 측정하고 개선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팀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박도현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지우 씨, 우리는 경쟁하러 온 게 아니에요. 표준을 만들러 왔습니다. 표준을 만들러 왔다고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배울 수 있게요. 이렇게 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국격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외교를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기고 지는 게임이라고요. 하지만 박도현 팀장님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표준. 이기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설계다. 그리고 그 설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철저했습니다. 박도현 팀장님은 저를 물류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그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음료와 간식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냉장 온도는 자동으로 기록돼요. 섭씨 3도에서 5도 사이를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벗어나면 즉시 알림이 가죠. 자동으로요? 네, IoT 센서가 달려 있어요. 매시간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요. 저는 그 꼼꼼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가 벽에 붙은 체크리스트를 가리켰어요. 매일 아침 8시 위생 점검을 해요. 바닥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손 소독제 보충. 총 23개 항목이죠. 하나라도 빠지면 그날 운영을 시작할 수 없어요. 그렇게까지요? 당연하죠. 앞이 화려하면 뒤는 더 완벽해야 합니다. 그게 제 철학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었어요.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공간이었죠. 팀장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십니까? 다른 나라는 이 정도까지 안 하는데요. 박도현 팀장님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브라질 행사 준비를 도운 적이 있어요. 그때 물류 관리가 엉망이었죠. 냉장 시스템이 고장났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결국 식중독 사고가 났고 50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날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요. 보이지 않는 곳이 더 중요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저는 지금까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화려한 전시, 긴 줄, 국제 언론의 관심.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팀장님, 존경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존경은 무슨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박도현 팀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물류실을 나와 다시 앞쪽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유나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선배, 표정이 좀 이상한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많이 배웠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단순히 인기 있는 곳에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안전하고 체계적이고 존중받는 경험을 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보이지 않는 곳의 완벽함에서 시작되었죠.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냉소적이 되었을까요? 아, 맞아요. 제네바 포럼 이후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프레임에 갇히면 진다는 걸요. 그래서 모든 걸 의심하게 됐죠. 모든 걸 전략적으로만 보게 됐고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전략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표준. 이기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 보이지 않는 곳의 완벽함.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런 걸 잊어버렸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교부 장관님이었어요. 지후 씨, 오늘 발표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중국 측이 아직도 특혜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어요. 다음 공격을 준비 중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았으니까요. 우리에겐 시스템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웠어요. 저 사람들이, 저 줄이, 그리고 이 모든 준비가요. 사흘째 오후 코리아 하우스 앞에 고급 차량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장웨이룬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중국 기업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죠.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장웨이룬이 곧장 유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는 예약 없이 들어갈 수 있죠? VIP 대우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묻어 있었어요. 유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입장하실 수 없어요. 줄을 서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웨이룬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알든 모르든 규정은 동일합니다. 유나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보였거든요. 중년 남성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면 되죠?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400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유나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외교 리스크를 계산했습니다. 저 중년 남성이 중요 인물이라면요. 거절했을 때 생길 파장은요. 하지만 유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외이룬이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거 녹화하겠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세상에 알리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서야 할지 고민했어요. 개입하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악화될까요? 그때 줄 서 있던 한 남성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기요, 저도 2시간 기다렸는데요. 왜 저 사람들만 특별 대우받아야 하죠? 맞아요. 우리 모두 똑같이 기다렸어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장외이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고객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고객 서비스는 공정함에서 시작됩니다. 유나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줄선 400명 모두가 우리 고객이에요. 한 분을 위해 400명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유나 씨는 지금 외교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죠. 중년 남성이 화를 내며 돌아섰습니다. 이런 무례한 곳은 처음이군요. 다신 안 옵니다. 그건 안타깝지만 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나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장외이룬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 장면 전부 녹화했어요. 한국의 이중잣대를 세상에 보여주겠습니다. 그가 소리쳤지만 주변 시민들은 오히려 유나 씨를 응원했어요. 잘했어요. 공정하게 하는 게 맞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원칙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요. 공정은 목소리 큰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걸요. 장외이룬과 중년 남성이 떠난 후 저는 유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 씨, 괜찮았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규정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완벽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규정을 지킨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유나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5년 전 제네바에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못했죠. 그 기억이 지금도 저를 괴롭혀요. 하지만 오늘 유나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원칙을 지켰어요. 압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그 모습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시스템이 사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규정이 약자를 보호하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요. 사흘째 저녁 6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도현 팀장님이었어요. 지후 씨, 지금 당장 후문으로 오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곧장 뛰어갔습니다. 후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IOC 주요 인사 3명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장외이룬과 그의 취재팀이 후문으로 침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여긴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보안 요원이 장외이룬을 막았지만 그는 카메라를 들이대며 밀고 들어오려 했어요. 취재의 자유를 막지 마세요. 규정입니다. 후문은 물류 전용이에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IOC 인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국제 외교 사고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박도현 팀장님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코드 레드. 후문 상황 발생. 매뉴얼 알파 실행. 그 순간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안팀이 IOC 인사들을 안전하게 별도 동선으로 안내했습니다. 의전팀이 즉시 대기실을 마련했어요. 운영팀은 장외이룬 취재팀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정문으로 안내했죠. 모든 게 30분 만에 정리됐습니다.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팀장님, 이게 대체 매뉴얼이에요. 3개월 전에 만든 거죠. 가능한 모든 위기 상황을 시나리오로 만들었어요. 박도현 팀장님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수십 가지 위기 상황과 대응 방법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후문 침입 시도, IOC 인사동선 충돌, 언론 압박. 전부 예상했던 상황입니다. 전부요? 네, 우리는 최악을 준비해요. 그래야 최선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5년 전 제네바에서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무너졌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시스템이 국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괜찮으세요? 유나 씨가 다가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놀라워서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완벽하진 않아요. 박도현 팀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도 실수해요. 하지만 시스템이 그 실수를 보완하죠. 한 사람이 놓치면 다른 사람이 잡아요. 그게 팀워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과거 동료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지후야, 너 요즘 한국 관련 뉴스 봤어? 대단하던데.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응, 나도 놀랐어.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아.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자 5년 전 제네바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굴욕이 무력함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시스템이 있었고, 준비가 있었고, 원칙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닷새째 오전, 국제행사본부에서 공식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님이 단상에 올랐어요.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죠. 저도 뒤쪽에 서서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공정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장관님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어요. 대한민국은 어떤 VIP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문객을 동등하게 대했죠. 그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믿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우리는 6개월 전부터 디지털 시스템을 공지했습니다.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회를 제공했죠. 준비한 국가가 빨랐을 뿐입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준비의 차이예요. 장관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오후,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가 발표됐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외교를 지향합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국제 언론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의 체계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미국 CNN은 공정성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평가했죠. 심지어 일본 언론도 배울 점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논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방문객 수 5만 2천 명. 사고 건수 0건. 평균 만족도 98점.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장외이론의 특혜 의혹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중국 언론도 더 이상 그 이슈를 다루지 않았어요. 대신 시민들의 자발적 후기 영상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정말 좋았어요. 줄은 길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완벽했어요. 안전하고 효율적이었죠.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저는 그 영상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녁에 유나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배, 최종 보고서 완성했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준비 과정, 실행 결과, 교훈.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나 씨, 수고 많았어요. 아니에요, 선배. 저희 모두의 노력이었죠.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박도현 팀장님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경쟁하지 않았다. 표준을 만들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겼다. 하지만 승리는 조용했어요. 요란한 축하도 화려한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스템이 작동했을 뿐이에요. 그게 더 강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죠. 5년을 기다렸구나. 제네바에서의 굴욕 이후 저는 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한국이 제대로 인정받는 순간을요.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보, 오늘 한국이 정말 멋있었어.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당신도 수고했어요. 자랑스러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폐막 전날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코리아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긴 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유나 씨가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선배, 마지막 날인데도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다른 나라 홍보관은요? 대부분 조용해요. 어제부터 철수 준비 시작한 곳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다양한 국적,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이 시스템 다른 나라도 배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박도현 팀장님이 매뉴얼 전부 공개하기로 하셨대요. 정말요? 네, 경쟁이 아니라 표준을 만드는 거라고 하셨어요. 모두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기는 것에만 집중했던 제 과거가 부끄러워졌어요. 그날 저녁 8시, 폐막 드론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박도현 팀장님, 유나 씨와 함께 광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드론 1000대가 밤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정확한 좌표, 정확한 타이밍. 하늘에 태극기가 그려졌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 국기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터게더 위 라이즈. 그 문구가 하늘에 떴을 때 광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환호했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프로그래밍의 힘이었어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완벽한 동기와 철저한 준비.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유나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론쇼가 끝나고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졌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한국이 멋있었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냉소적인 전략가가 아니야. 이제는 믿어. 국격은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답장이 왔습니다. 그걸 깨달은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박도현 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지후 씨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팀장님. 제가 배운 게 더 많아요. 뭘 배우셨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표준을 만드는 거요. 이기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이 더 중요하다는 것. 박도현 팀장님이 웃었어요. 잘 배우셨네요. 우리는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팀장님, 다음 행사는 어디죠? 파리요. 내년 5월이에요. 또 이렇게 준비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매번 더 나아져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리는 경쟁하지 않았다. 표준을 만들었다. 그 말이 제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5년 전 제네바의 굴욕은 이제 과거가 됐어요. 저는 더 이상 그날의 무력한 분석관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시스템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준비를 믿고 원칙을 믿고 공정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떠났고 불빛도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불빛이 켜졌어요. 자부심이라는 이름의 불빛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코리아 하우스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공간이, 이 시스템이, 이 모든 사람들이 제게 희망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죠. 홍보관은 철수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 경험은 남을 겁니다. 표준을 만든 나라. 준비와 원칙으로 국격을 증명한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저는 그 일부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